네, 세계는 우리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무인기 네. 평양 상공에 지금 떴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이제 일단 지금 그 최대 미스터리는 누가 보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네. 누구라고 보세요? 글쎄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우선 군이 보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군. 예. 네. 사실은 재작년 12월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내려 보내자 우리가 송골매라고 하는 무인기 2대를 북한에 날려 보냈습니다. 즉각 유엔사 조사가 들어왔죠. 유엔사가?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피해자에서 졸지의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게 무슨 정전협정 위반인가요? 그렇게 유엔사가 조사했다. 정전협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또 유엔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북한이 풍선 내려보내고 했을 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 일어났던 북한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서 회의가 생기고 또 국방부가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날려보낸 적 없다고. 그러다 지금 모호해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을 보기 힘들다. 근데 유엔사 몰래 보냈을 가능성은 없나? 유엔사 몰래 보내서 그 어떤 이익을 노렸을까요? 이건 뭐 전쟁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이게 지금 저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우리 군의 무인기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게다가 현재 상황은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전환했으니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안에는 50% 정도는 우리가 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민간 무인기가 부로 갔을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민간 무인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전단 날리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우리는 보낸 적 없다고 일단 부인은 했어요. 또 세 번째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죠. 무인기가 뜬 적이 없다. 그러나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 가장 희박하긴 하나 북한의 내부의 소행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요. 자작극. 예. 근데 저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 건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과장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발사하지 않은 것을 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아까 본방에서 잠깐 그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무인기에서 살포됐다는 삐라 전단 내용을 보면 최고 전원을 욕보이는 사진과 그런 문구가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작극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가능성이 낮은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지금 스탠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했던 것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 첫째 그 무인기의 종류가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이 아니라 고정익. 고정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상상할 수 있는 게 여객기나 이렇게 좀 날개가 양쪽으로 딱 고정돼가지고 쫙 펼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펠러가 있긴 있는데 주 날개가 고정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최근의 전쟁에서 그 회전익이 있는 쿼드콥터가 일반화됐습니다. 회전익이 이제 쉽게 프로펠러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걸 쿼드콥터라 그럽니다. 이게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 초기에 그런 민간 기술로 옛날엔 피자나 맥주 배달하던 저 드론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요새도 뭐 호프집을 드론으로 호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수류탄을 운반하는 기계로 변해가지고 그럼 이제 자폭 드론이 되는 건가요? 이제 수류탄을
전차 위에 상판이 약하잖아요. 네. 거기에 떨어뜨리는 기술이 선보였을 때 오, 세계가 이게 민간 기술로 가능해?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양상을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자 지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군을 이런 식으로 침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전익 프로펠러가 민간 기술로도 전쟁에 사용이 되는구나. 네. 이랬는데 지금 저 북한 영공에 뭐 나타났다고 하는 고정익에 네. 거기에다가 그 전단이 매달려 있거든요. 네.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양상은 본 적이 없고 예. 두 번째로 고정이 그 항공기 경우에 드론의 경우에는 어떤 발사대나 활주로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노출이 쉽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GPS 유도 키트를 달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저기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평양 상공에 그 찍힌 사진에 명확히 우리가 보기엔 고정익이 맞고 무슨 꼬리 마냥 주렁주렁 그 저 전단이 매달려 있는데 저는 이런 양상을 처음 보거든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아무튼 휴전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북부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약 140에서 150km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단둥 지역에서 있잖아요.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 단둥을 기준으로 볼 때 평양까지는 한 200km 정도 될 텐데 누가 날렸든 간에 어디서 날렸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남쪽에서 평양까지 고정익이 날아가려고 한다면 예. 지금 계절상 북풍이기 때문에 예. 그 기종이 항속거리가 그 정도 된다 한들 맞바람의 영향을 전문용어로 헤드윈드 맞바람을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예.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오히려 네. 북한 접경 지역 중국 쪽에서 날려보낼 수도 예.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날렸냐 하고 어디서 날렸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지금 북풍인 상황이잖아요. 계절이 변해감으로 그러면서 이 조중 접경 지역에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런데 이 무인기는 날려 보냈다 플러스 귀환했다까지가 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락했다는 얘기는 없죠. 없어요. 그거를 북한이 수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날려 보낼 때는 짐이 있으니까 약간 바람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설령 어디 뭐 바다나 이런 데 버렸다 할지라도 언젠간 발견되고 수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성능이 좋은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민간이 거리가 중요하죠, 사실. 민간이 쓰기에는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 민간이 쓰면은 회전익을 쓰는데 문제는 쿼드콥터가 항속거리가 좀 짧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무인기가 한번 추락한 게 발견돼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몇 번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무인기 판매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쭉 올라간 이 무인기 제품도 쭉 사진이 그때 공개가 된 그때 고정익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가 초창기 아주 조잡한 네, 그러니까. 그 드론이 있었죠. 그러면 민간 단체가 중국 업자한테 무인기를 사서 띄웠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 중국 무인기는 지금 거의 안 쓰는 아주 뭐 고물 기종입니다. 그런데 좀 그 기간에도 실패했고 신제품이 나왔을 더군다나 수도 있죠. 이거는 화물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무인기로는 이런 작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주말 사이의 상황은 여러 혼란과 동시에 이 가능성을 좀 점쳐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북한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뭘 그걸 일부러 자작 뭐 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남에서 올라갔느냐, 북에서 내려갔느냐 하나. 두 번째는 정부 자산이냐, 아니면 민간 자산이냐. 네. 결국은 경우의 수는 4개잖아요. 북에서 보냈느냐, 남에서 보냈느냐, 민간이냐, 그 정부 자산이냐인데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이런저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고정익 있잖아요. 고정익 같은 경우에 그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날아간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열만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 그 대선 전에 예. 중국에서 대만 섬 또 멀게 또 그다음에 금문도까지도 중국 고정익이 날아가서 근데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중국 본토라는 게 뭐 베이징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 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드론 혹은 무인기 상황을 100%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세상 모르는 무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드론은 중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그래요? 거죠. 네. 근데 저쪽에서 보여준 사진이 고정익이었기 때문에 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지금 3번 있었는데 이전에 2번에 대해서는 북한은 보도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놓친 것이냐 아니면 일단 놔두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냐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얘기는 방공망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문제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평양까지 날라왔는가가 그 가장 문제시됐겠죠. 그렇죠. 왜 몰랐느냐 이 전방에서. 이 부분이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그 경로를 식별하지 못했다는 게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고 그다음에 평양에 이제 그 뿌려졌다는 게 평양이 뭐 그렇게 큰 대도시도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영공까지 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평양의 그 저기 방공 체계 그다음에 감시 식별 체계 이런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예. 일단은 군사적인 그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1, 2차 때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일단은 저기 전단이 떨어진 이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양이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보도 보면 뭐 그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 교체됐다는 지금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노 국방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9.19 군사합의를 서명한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직접 봤는데요. 그 우리 때는 송영무 장관이 그렇죠. 사인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노광태 이 양반이 하셨는데, 요번에 이 사람으로 국방장관이 최고인민회의 직후에 교체된 것을 가지고 여러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뭐 혹자들은 뭐 북한이 좀 유화적인 사람으로 바꿨으니 이 좀 태세가 바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터졌으니 무인기권이 터졌으니 그리고 3번에 걸쳐 터졌다고 한다면 요 문제 때문에 교체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들리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양반이 군수 전문가여서 뭐 좀 그쪽에 군수. 국방 이쪽이어서요. 그럼 뭐 러시아 관계 이런 것까지도 고려했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많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인사 문제니까요. 다만 저로서는 특이했던 것이 아니 이 양반이 9.19 군사합의를 서명한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었어요. 그럼 이제 여파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오늘 좀 나왔던 이야기가 그 국경성 주둔 부대에 사격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방벽을 설치하고 있다,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북 연결 철도를 철거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줄줄이 이어졌거든요. 네.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저기 움직임을 어떻게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1일 날 예. 그 총참모부 지시로 해가지고 13일 저녁 8시까지 8개 그 전방 사격 포병 부대로 보여지는데 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바로 사격해라. 또는 발견되는 즉시 요격해라. 이런 정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심 물체가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있다든지 했을 때 주저없이 이제 뭐 고사총 사격을 한다든가. 이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아주 이걸로 몸살을 앓았는데 국지적인 사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때맞춰 이제 전방에 과거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다 끊어버리고 요새화 작업도 진행되는데 이건 주로 대전차 그 콘크리트 방해물하고 지뢰입니다. 근데 요거는 공격무기는 아니거든요. 방어목이죠. 네, 방어무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군사적이고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군사분 개선 일대에서 이제 군사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여차하면은 이제 북한식 직강 끝. 북한식 뭐 선조치 후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남북의 그 저 군사 전술들이 서로 닮아가고 수렴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적대적 이국가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요. 일단은 평양 수도에 있는 통일 상징물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호 언어 체계를 정비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전방 지역이라고 하는 휴전선 지역에 있어서 남북이 연결되어 있는 세 지점을 물리적으로 끊었어요. 세 개의 물리적 지점이라고 하면 개성공단 가는 길, 금강산 가는 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화살머리 고지 지역, 그러니까 철원에 있었던 거기도 이제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방호벽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저는 그 이국가론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 하나.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무인기를 포함한 쌍방 간의 그 여러 적대적 행위를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긴장감하고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그 저변에 깔린 메시지는 한 가지는 명확해 보여요. 뭔데요? 하나는 그 남쪽 지역에다 보내는 메시지일 텐데요. 제발 대북 전단지 보내지 마라.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적대 행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김정은 국방대학원 가서 지난주에 연설했던 내용의 소위 첫 번째 메시지가 남측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하지 않겠다. 그 조건은 우리에게 적대 행위하지 마라. 요건데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른바 두 국가론 같은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건 빠졌다면서요 지금? 아니 그게 헌법을 보충하는 안건이 상정이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헌법 개정안은 이제 마련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표를 못 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영토 조항이라든가 민족에 대한 규정이 다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북한식 모호성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일 거예요. 북한에게도. 예. 이게 왜냐하면 올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위원 회의에서 연말 안에 소위 자기가 주장한 적대적 국가 이국가론을 정비하고 이것을 헌법에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인 7일과 8일에 양날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토 조항과 소위 그 예전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통일 관련된 조항들이 다 빠졌어요. 공표 내용엔. 근데 좀 약간 김이 샌 거죠. 왜냐하면 나왔던 내용 중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 연령 변경이에요. 뭐냐면 의무 교육을 더 확 연장시켜 줌으로 해서 노동 연령하고 선거 연령을 16살과 17살에서 각각 한 살씩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다른 특이 사항은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2국가론의 제도와 즉 헌법에 담으라는 이 회의에서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요? 예, 참석하지 않았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들이 삼켜야 되는 매우 쓴 사탕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위 영토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도 지금 영토 조항 관련 문제가 많은데 그쪽에선 그러면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NLL선과 지금 정전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공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들이 이미 부정했던 정전협정을 어떻게 삼켜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 근거 없는 이론적 추론입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모호성이라고 한다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끝에 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다만 명확한 것은 지금 상황이 북한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이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휴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폭탄, 오물폭탄, 뭐 확성기, 뭐 전략적 모호성, 정권 종말, 뭐 사격 준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쟁이 너무 쉽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상황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설령 두 개의 국가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제도화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제 강한 민족주의에다가 그렇죠. 어떤 뭐 저기 조국은 하나다 하면서 선대 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왔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이념이 있고 가치가 있고 뭔가 좀 지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라고 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통치 이념이 있냐는 거예요. 이른바 김정은 거기에- 사상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다가 두 개의 국가까지는 얘기하지만 아직 두 개의 민족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동족도 아니다 이러면은 민족도 그럼 두 개라는 얘기냐? 조선 민족 따로 있고 대한민국 민족 따로 있는 거냐? 그런데 우리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국가 저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동포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다 뻗어나가 있죠. 예, 다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 그분들은 우리 국민 아니란 얘기냐? 당장 조총련부터가 우리 민족 아닌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네. 또 두 개 국가론도 그럼 전쟁이 났을 때 남한을 점령 안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남의 국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은 정리가 쉽지도 않고 그걸 포장하는 새로운 이념이 뭔지도 우리가 딱히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냥 계속 어떤 그 절규를 하고 저항을 하는 몸짓으로 비춰지지 뭔가 비전 있는 이념, 통치 체계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소위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보면 민족 없어요. 저는 그들이 적대적 이국가 속에서는 민족 이념 과감히 탈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김정은의 우리가 예상했던 김정은이 추진했던 그 속도가 덜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요번 주말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북한의 발표를 보면 인민무력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외무성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외무성에다 대고 외무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거나 한국이라는 칭호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이미 이 국가가 그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민족주의를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 사상의 첫 번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국가 적대적 이국가의 모습을 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이제 부분이 불안불안하죠. 이 대목에서 네.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사실은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참 그건 한 개탄스럽습니다. 꼭지 잡아서 하죠. 예. 그럽시다. 나중에 한번 본격 진단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런데 그 나중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이 유엔 평화 유지군을 공격했다는 거는 그건 잠깐만 이건 좀 나중에 있다. 예. 좀 있다. 나도 아니, 꼭 짚어야 됩니다. 북한 이거. 문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최종관 교수가 그러니까 남북이 연결된 세 개의 포인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개성공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떠오르는 게 개성공단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개성공단이 조성이 되기 전에 거기에 부대가 일단 그 배치돼 있었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조성 때문에 뒤로 물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이 끝났어. 그러면 지금 군사 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난 알고 있었던 정보를 기반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요새는 네. 잘 모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군부대가 진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 생산시설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네. 보도에 의하면 우리 통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부는 지금 북한이 소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가동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다 군부대가 지금 밀고 들어간다. 예. 뭐 그는 뭐 때로는 뭐 한시적으로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상시는 아예 아닐 것 같아요. 주둔 수준으로까지 주둔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나왔어요. 주둔시키겠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굉장히 개성공단하면은 뭐 경제적 가치로 따지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서울을 침공할 수 있는 주요 축선상에 북한군 주력 부대를 철수시킨 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이 역사상 가장 큰 안보 성과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예. 우리로서는 엄청난 평화배당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유진되고 있지만 예. 만일에 개성이 군사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날, 그 앞에서 이제 군사화가 진행됐을 땐 우리 군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거기에 그래요? 맞춰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개성부대가 저기 위협이 밀고 내려올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부대 주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드론과 풍선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시대에 네. 어떤 정도의 위협이 생겨났을 때 이랬을 때는 우리 거기가 이제 전방 1군단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편제나 대비 태세, 훈련 교리 이런 것들 다 다시 그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전쟁 양상이라는 게 꼭 중후장대한 대규모 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협을 군데군데 설정해 놓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평화도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누렸던 하나의 성과인데 이런 부분이 유실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망이 좀 여기 좀 약간 갈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북한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 누가 알겠어요, 사실. 가까운 데에 있는 속도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레바논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여기 이제 최 교수하고 토론할 때 그때 지상군 세 번째 사단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투입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네 번째 예비 사단까지 투입이 된 상황이니까 애초 이스라엘이 공언했던 제한적 지상전이라는 범위는 초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예. 이게 그 헤즈볼라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재건 가능성까지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목표가 과하다. 예.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뉴스들은 급기야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전이 발생해가지고 유엔군 소속 그 5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이건 뭐 아나무인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부대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평화유지군으로 동명부대가 파견돼 있죠. 그렇죠. 그 레바논의 이제 동부 쪽에 우리 부대가 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유지하러 갔는데 엄연히 유엔군의 헬멧과 깃발이 있는 영역에 침범을 해가지고 어떤 무력을 사용했다. 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도 유엔 사무총장이 당장 떠나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요. 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최 교수님은? 저도 지금 뉴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소행들은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피해 국가에서 가해 국가가 돼버린 것이고 보다 명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응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유엔 회원국이 레바논이라는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을 유엔 주둔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야. 그러면 오늘의 공통 분모가 나왔네요. 김정은, 네타냐후 어디로 튈지 몰라. 아니 여기서 또 딱 공통 분모 각이 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네타냐후는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 먼 나라 이야기고요. 네. 상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안전 아니겠어요? 정부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정부가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요 외국의 시각으로 보면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고 전략적 모호성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우리의 언론 동향을 깊이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한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것이 되면 북이 이런저런 혹시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었을 때 소위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뭐 전략적 모호성이 다 좋은데 이거는 제3자적 발언이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뭐 있는 것인지 좀 메시지가 너무 너무 깊어 보이고 또 제3자적 메시지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애시당초 이 전단 문제는 원래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 영역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그냥 풀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정부가 나는 이번에 무인기 뭐 논란에 있어가지고 우선 사태를 제대로 아는가도 의심스러워요. 모든 그 사태 전개의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난 이것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통제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만약에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라면 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 군도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단도 말씀이신가요? 통제 못하는데 무인기 통제하겠습니까? 아이고. 두야. 한 근데 가지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가 있다. 예.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하니 과하게 체벌하고 징벌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고쳐라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아주 축약한 것입니다. 즉 전단을 보내는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것을 방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방기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만약에 무인기를 우리가 군이 보낸 거라면 방기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보내는 걸 그냥 놔둔 건데 이제는 주체가 그 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군이 만약에 안 보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뭔가 정보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게 거예요.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에요. 둘 다 문제라는 거잖아요. 둘 다. 다 풀어놨으니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심리전이라는 건 말입니다. 저 교전 행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심리전. 예. 그러는데 이런 교전 행위를 민간에 맡겨둔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 단체에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민간 단체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거를 갖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안 한다. 아니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동서덕 간에도 저 심리전하고 삐라 뿌릴 때 다 군부대가 있습니다. 어디 민간에 그런 걸 맡겨요? 예.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안보다. 그걸 다시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또 궁금해진 게 하나가 있는데 또 북한이 계속 보내잖아요. 네. 이미 그러면 전담 파트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북한 안에서? 야, 이렇게 그 풍선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보낸다는 건 이미 전담 조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봐야 그리고 돼요. 일부 풍선에는 GPS 장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물 풍선도 갈수록 개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다 문제잖아요. 지금 다. 해보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끝에 언성이 왜 이렇게 높아져요 지금? 다 불안한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저도 마시고 국민이고 다 국민인데 지금은 이런 건 정부가 합리적 통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대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책임 있게 노력해 달라는 걸로 좀 하시면 되지. 마냥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노력해 달라. 네. 아 예. 그걸로 오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기 마무리하고 저 근데 화낸 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화를 잘 내더라고. 눈에 평소에도. 힘이 들어가니까. 조금 저 마음 수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갑자기 나에 대한 디스로 가? 예. 마무리할게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